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탄핵소추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파면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서 최종 결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이 40년 만에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이게 75년 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민주당 106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저희? 네, 현직 검사가 탄핵 소추되는 사유로는 이제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탄핵으로서 이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 직을 이제 박탈시킬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법률 위반과 헌법 위반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사안은 거슬러서 이제 유유성 간첩 사건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당시에 간첩 사건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다가 증거 조작 혐의가 인정이 돼서 결국은 유유성 씨의 간첩 혐의들은 무죄로 이제 선고가 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검사들이 다시 유유성 씨를 기소를 하는데 외국헌 거래법 위반의 어떤 기소가 있었고요. 이 기소권 자체가 권리 남용이다, 권한 남용이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예. 검사의 기소권이 남용돼서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법원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검찰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소권,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소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굉장히 부적합하고 부당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법원이 제동을 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이미 이 사건 기소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공소권을 남용해서 잘못한 기소이다라는 확정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확정 판결에 법률 위반의 점을 지적을 해서 이 탄핵 소추를 한 상황이고요. 다만 모든 법률 위반이 탄핵 결정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든가 임무 위배 행위가 이제 헌재에서 인정이 돼야 탄핵 결정까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직 검사가 탄핵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과거에도 이렇게 뭐 검사를 상대로 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된 적은 있었을까요? 네, 발의된 적은 있었습니다. 2007년경이었고요. BBK 사건 관련해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었지만 국회에서 이제 실제로 소추 결정이 나지 않고 그 시한을 넘겨서 자동 폐기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헌재로 올라가서 검사의 탄핵 소추의 어떤 기준이나 판례, 선례가 생기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과거에 이제 판사, 현직 판사도 탄핵 소추되는 좀 이례적인 일, 처음 있는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사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탄핵 결정이 각하 처리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직 검사의 신분으로 만약에 탄핵 결정까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고위 법관, 고위 검사가 헌재에서 탄핵 결정에 대한 가부를 결정받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뭐 유우성 씨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게 한 2013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전이라서 완전하게 기억을 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당시 뭐 사건의 배경이라든지 발단 좀 얘기해 주실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10년 전이었으니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자들 모두 구속 수사 받을 만큼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당시 서울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인 유우성 씨는 간첩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간첩이라는 것은 탈북민의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해서 북한으로 넘긴다거나 우리가 관련해 뭐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들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이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출입국 기록이라든가 유우성 씨가 촬영했다라고 하는 사진들 다수가 이제 조작됐다. 그것도 수사기관에 의해서 증거가 조작돼서 간첩 혐의를 무리하게 입증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됐고 실제로 이 위조 증거를 제출했던 검사도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이제 사실관계가 판명이 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위조된 증거나 조작된 증거로 유죄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간첩 사건은 무죄가 나왔고 어떻게 수사기관이나 뭐 국정원이라든가 이 검찰이 이렇게 증거 조작에 가담할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무죄로 이제 종결되나 싶었는데 이 유성 씨가 과거에 이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북한에 대북에 송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보내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절차나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돈을 보낸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적시가 됐었는데 예. 그 당시 1차 수사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 그러니까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데다가 적극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다라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이제 뭐 예를 들면 보수단체의 고발 등이 들어왔다라고 4년 뒤에 다시 수사를 개시를 했고 이거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기소를 했던 사건이 지금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 당시 검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일단은 고발이 두 군데서 들어왔고 예전에 그 간첩 사건을 수사한 것은 공안부의 어떤 수사 검사들의 행위이지만 나는 형사부로서 사건을 배당이 받아서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절차대로 이것이 법에 위반된다 해서 기소를 했을 뿐 네. 어떤 자의적으로 보복성 기소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었는데요. 네. 1, 2심, 3심까지 판단이 조금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는 보복 기소가 아니라고 봤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보복성 기소이고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인데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공소권이 남용됐다라는 판결도 사실은 최초의 판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이례적이에요. 예, 검사라는 것은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지위에 있지만 또 공익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사건을 어떻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평등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 기울어져서 보복성이나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을 때는 이것을 처벌하거나 징계하거나 또 제동을 걸어야 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과거에는 기소권이 남용된다라는 판단 자체의 시도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데 이 사안에선 여러 가지 가정상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또 종전의 선례들을 봤을 때 기소유예 처분이 난 사건을 수년이 지나서 기소라는 일은 이례적인데 이 검찰에서 올렸던 증거 조작 사건이나 이런 사회적인 무리나 또 무죄 판결 이후에 유유성 씨에 대한 어떤 보복성으로 잘못된 기소를 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 배경으로 표결이 이루어졌고 총 287표 중에 찬성 180표가 나오면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 가결에 대한 법조계의 시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168석 민주당이 발의를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이 180석. 탄핵 소추에 동의를 찬성을 했다. 예. 180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검사들도 적정하게 어떤 공소권을 행사해서 권한을 남용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징계라든지 처분이라든가 이런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검사가 과거에 어떤 사회적인 무리가 있거나 범죄가 있거나 비위가 있었을 때 제대로 기소되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특히 이 증거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관련된 수사관들이 형사처벌까지는 거의 이르지 않았거든요. 예. 공소시효 만료로 예. 처벌받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처분도 굉장히 늦어진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엔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될 수 있고 이 탄핵 수출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의원들의 표결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면 법조계 입장에서는 사실 좀 무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례적이고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 신중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누가 봐도 100%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정말 보복성이라는 게 어떤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을 정말 타겟을 져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인권 침해를 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한다면 탄핵 소추 이후에 탄핵 결정까지 이제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본인이 배당받은 사건을 처리하고 특히 검사 동일체 원칙 때문에 한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할 때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거나 상부에 보고를 하거나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예.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문제이냐라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일단 중대한 위반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 위반은 명확합니다. 검찰청법과 헌법에는 이런 공소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 이미 위반한 점은 명확하긴 하긴 됐고 네. 탄핵까지 이를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했는가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이 해당 검사 같은 경우는 직무가 뭐 정지가 된 겁니까? 곧바로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게 이제
국회가 가결하면 직무가 정지돼서 검사 활동을 할 수 없고요. 아.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제 관련된 업무 처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예. 입장을 내놓은 것도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본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했을 뿐 불순한 의도나 보복성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좀 억울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결론적으로는 오랜 그 재판 통해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이루어졌던 그 전반적인 경위에 본인이 어떤 가담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헌재 결정 전까지 뭐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자체가 좀 처음이니까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게 될까요? 고위공직자인 검사의 기본적인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공소권을 행사했을 때의 어떤 기준, 선량한 기준이라는 것을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딱 일률적으로 어떤 때는 공소권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고 어떤 건 남용이다 이렇게 확립된 기준은 없지만 전후 과정과 이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검사나 검찰청이라는 조직이 한 개인에 대해서 좀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과도한 인권 침해를 하거나 특히 증거 조작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보복성 기소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요구하는 그 직무에 얼마나 현저하게 헌법 정신을 침해했는가 이 부분을 이제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검사들이 공소권을 활용할 때, 공소권을 행사할 때 이 기준이 굉장히 크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할 때 우리가 이제 여죄를 수사하거나 별건을 수사하거나 뭐 예를 들면 청탁석 수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검사의 공소권은 헌법에서 주어지는 독립된 권한으로서 굉장히 존중을 받는 권한인데 이것도 잘못 행사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이제 헌재가 그 기준을 세워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좀 기간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례가 없다 보니 내부적으로 상당한 토론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제추행과 관련된 건데 이게 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실까요? 우리나라 이제 강제추행죄, 소위 말하는 성추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습적인 추행, 예를 들면 길 가다 훅 반항할 새도 없이 기습적으로 추행하거나 네네. 기본적인 범죄 성립 요건이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이 성범죄가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됐던 겁니다. 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이루어졌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바뀐 것인데요. 네. 이 사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촌 동생에게 이제 강제추행을 시도를 했고요. 신체를 만져 달라고 요구한다거나 그걸 거부하니까 사촌 동생의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의 어떤 추행을 했는데 협박으로 보거나 폭력으로 볼 만한 정황은 많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그 상황이 그 상대방 피해자에게는 공포심을 야기할 정도의 수준이고 그리고 그럴 정도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지 꼭 엄격하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막 저항을 한다거나 어떤 뭐 맞아가지고 멍이 든다던가 이렇게 예. 한 거에 곤란할 정도로 강력한 물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성범죄의 기본적인 취지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 내 신체를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힘을 이용해서 만졌을 때는 이 성범죄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그 강제력에 대한 범위를 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강제추행이 성립이 되려면 아주 큰 협박을 당하거나 한 거가 곤란한 정도로 폭행을 당해야 성립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완화돼서 어떤 나를 더 때릴 수도 있다는 공포만 느껴도 이제 성립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온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조금 더 예. 범죄 성립의 어떤 범위를 이제 완화시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범죄할 때 가장 가해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합의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싫으면 저항했겠죠. 싫으면 도망갔겠죠. 저는 특별히 막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황이 합의된 어떤 성관계나 어떤 그런 거라고 이제 유추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피해자 다움을 설파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성범죄 현장에서 많은 여성들이 너무 무섭고 공포에 질려서 말 한마디 못하고 거부 의사를 못하고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그런 물리력 행사가 폭행 협박에 이를 정도로 아주 강력하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유형력 행사를 통해서 제압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피해만
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네, 끝으로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어제 교권 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게 어떤 법들인지를 좀 먼저 알려주시죠. 기본적으로는 교원지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법, 어린이집도 포함되는 겁니다. 기본법을 바꾼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동학대이냐 정당한 생활지도이냐 교권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아이의 정서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을 야기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이제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네. 특히 실무에서 아동학대로 당한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해서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함부로 해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고요. 그만큼 아동학대로 고소한다라고 한다고 그만으로도 교권의 어떤 활동을 침해하는 거는 교권이 정당하게 수업할 권리 이것을 침해한다. 이런 기본 정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을 때 교육감이 어떤 교육의 현실, 어떤 교사들의 현실에 대한 의견을 이제 표출할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이를 어떻게 보면 체벌을 하거나 체벌이 아니라 어떤 지도 감독을 했을 때 아동학대로 고소 왔을 때 조금 더 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예.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이제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기본 정신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교사들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 극단적 선택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정당한 생활 지도라고 말하는 그 정당한의 기준이 어떻게 성립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좀 이야기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 기준 자체를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판단에 이르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사실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실효적인 어떤 지원이 되려면 기본적인 법률 지원과 심리 지원 그리고 교권 침해 관련해서 교권 침해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실효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전국 교직원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조 단체에서는 인력과 예산이 지원이 돼야 실효적이다. 즉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인력이 없고 예산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되거나 굉장히 늦게 작동되거나 소수만 보호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전폭적인 어떤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인력도 지원이 되고 특히 전문가 그룹이 학교에서 많은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잘못된 오판이 나거나 또 합의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건을 극단적으로 소송이나 고소로 가는 건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현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법이라든지 좀 더 추가적인 법 개정의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사들의 교권 침해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피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이라는 구조를 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끼리나 선생님과 아이들끼리 분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CCTV가 없는 한 진실을 가려내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부모 예. 입장에서는 아동학대를 당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고 그렇죠.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당한 생활 지도를 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이 다툼 속에서 누군가가 합리적으로 이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줘서 아이도 보호하고 선생님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지 무조건 아동학대 고소는 교권 침해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기준만으로는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보호하고 선생님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지원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문제를 꼭 경찰 고소로 해결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다른 방안을 통해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교육청이나 교장, 교감, 상위 직급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권한과 의무 이런 것들도 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판단은 하세요? 충분히 필요하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목소리를 오랫동안 냈는데 그냥 그 개인의 책임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반이 바뀌고 학년이 바뀌고 또 정근을 가거나 그런 것들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분쟁이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아동학대나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폭발하는 데다가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학교 내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속적인 민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업무적으로 굉장히 힘드셨고 그 과정에서 악성 민원을 어떻게 대처하거나 그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없었고 수십 년간 제기된 문제인데 이제라도 조금 첫 발을 내디른
제도책이 마련된 건 다행이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산 지원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